오늘은 우리 한의학을 아주 세계적인 의학으로 알려주시고 발전시켜주신 3명의 성인분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현존하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시죠. 자, 성인이라 하는 것은 사리에 통달하고 덕과 지혜가 뛰어나서 덕도 있고 지혜도 있는데 사리까지 잘 알고 계셔서 그래서 길이길이 우러러 받들어지고 만인의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한의학 쪽에서 이분들은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에 대해서 한번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허준 선생님이 계시죠. 그래서 요 소상화에서 보는 것처럼 동의보감이라는 책을 만들으셨고 어휘까지 나오셨었던 이제 그 당시에 그 시대를 풍비하셨던 엄청난 의사 선생님이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실제로 다가오는 것은 이 동의보감이라는 이 책이에요. 그래서 동의보감에서 뭐라고 했다 이런 것들이 마케팅에서 많이 사용이 될 정도로 우리 대중에게 한의학이라고 하면 1번으로 떠올리는 그런 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동의보감이라는 책은 백과사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네이버라든지 구글링을 통해서 검색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그 당시에는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다 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백과사전의 느낌으로 그것 외에 다른 내용도 있지만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가장 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동의보감이 됐든 이 허준 선생님이 됐든 우리 한의학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접하기 쉽게 해주신 것은 맞지만 문제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임상을 사용하는 한의학도 그리고 임상가에게는 큰 의미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존경할 분이고 우리에게 엄청난 좋은 영향을 주신 것은 맞지만 그분의 의론이 정리된 이 동의보감 책을 보고 우리가 지금 크게 어떤 감흥을 느낄 것은 없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2대 성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선생님은 이재마 선생님입니다. 역시 허준 선생님처럼 네임드시죠.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가장 널리 알려진 사상의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2023년인데 1800년대에 이미 사상의학이라는 것을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치료할 때 4가지 체질로 분류해서 접근한다라는 점이에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자, 내가 인삼이라는 한약재를 환자분에게 쓰고 싶어 했어요. 그럴 때는 본경이라는 책, 별록에 따로 나와 있는 것, 그 다음에 현대에는 이 인삼이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사포닌이 들어있고 진세노사이드라는 성분이 있어서 이것이 어떤 지역에 한국에 인삼에는 어떤 것이 많이 들어있고 그 외 다른 나라에는 별로 없다 이런 식으로 옛날부터 사용해 오던 이런 용법들도 있고 그리고 현대 과학에서 그것을 실험실에서 분석해서 그 중에 가장 대표 성분을 찾아냈죠, 과학자들이. 그래서 이런 성분들이 있다라는 것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쓰면 되는지도 옛날부터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고, 그리고 현대 과학의 힘을 통해서 그 인삼이라는 것의 주요한 성분이 무엇인지, 대표 성분이 무엇인지도 찾아낸 이런 현재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면 인삼을 그냥 쓰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실제 임상에서는 이런 유효 성분들을 확인했고 어떻게 쓰면 되는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분을 복용시키거나 바르거나 하면 정해진 작용을 하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실제 임상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반응이 다르다는 거죠.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는 설명드리는 다르다는 것은 작용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한약재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 옛날부터 사용법이 나와 있고 그리고 A라는 대표 성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작용을 하겠다라는 것이 이미 실험실에서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적용하면 이게 작용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작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안 되지? 내가 A라는 성분을 100ml를 넣었는데 왜 이분은 사용 설명서에 나왔던 이런 오장을 보호하고 정신을 안정시키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왜 안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 작용이 안 되는 경우도 나옵니다. 또 작용이 되는 경우와 작용이 안 되는 경우는 그래도 최악은 피할 수 있지만 결정적으로 부작용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가 제일 놀라운 거죠. 이미 이 물질이 어떻게 작용하는지가 이미 밝혀져 있는 상황인데 실제 임상에서 적용해 보면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런 것이 인삼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소화제 그리고 진통제 같은 모든 치료에 다 적용을 합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이런 것을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대응을 약을 바꿔주고 아니면 대학병원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다른 병원이나 과를 바꾸는 식으로 이것을 대응하고 있죠. 분명히 A라는 작용을 하는 물질을 몸에 투입하거나 뭐 바르거나 조치를 하였는데 왜 정해진 작용이 나오지 않는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약을 바꿔주거나 아니면 다른 과 아니면 큰 병원으로 봐서 검사를 다시 해라 라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죠. 자, 그래서 실제 임상에서 아이의 따라할 수 없는 수준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이런 부분에서도 역시 강조하는 거예요. 현대의학은 뭐 MBTI 수준으로 계속 그냥 대응을 못하고 있죠. 이런 것에. 근데 그것을 1800년대에 이것을 깨달은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대응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지까지 설명한 것이 이 사상의학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마 선생님께서 3대 성인이라 할 만하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게 실제 21세기에서는 문제가 뭐냐? 이 체질이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4개로 나눠서 그 중에 한 어떤 체질이다. 1, 2, 3, 4, 4가지 체질 중에서 몇 번 체질이라는 것을 확정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체질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현대인들은 대부분 경증이기 때문이죠. 몸이 옛날에 병원에 한의원에 오셨던 분들은 몸이 아주 안 좋으신 분들이 보통 많이 왔겠죠. 이런 귀족들 말고는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에는 다들 잘 먹고 잘 자고 따뜻한 데서 지나고 그리고 다들 식사를 잘 하기 때문에 대부분 경증으로 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성숙한 어른은 체질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항상 우리가 MBTI로 보통 설명하는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그리고 사회적이냐, 아니면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냐, 이런 것들이 성숙한 사람은 점점 가운데로 모입니다. 성숙한 어른이면 조용한 사람도 필요할 때는 할 말을 하고, 외향적인 사람도 성숙이 되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잘 표현하지 않죠. 그 중간에 있기 때문에 성숙한 어른들도 역시 체질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자, 그리고 미성숙한 어른은 분명히 이 정도 상황이면 이런 표현을 해야 되는데 성숙도가 떨어지면 또 반대로 너무 튀기 때문에 역시 이럴 때 체질이 잘 드러나지 않고, 그리고 체질의 핵심은 성정. 그 사람이 말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가라고 하는 성정이 가장 핵심인데,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다 발달되지 않기 때문에 역시 잘 드러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진료를 길게 해도 보통 1시간 이내죠. 길게 하면 2시간, 3시간까지 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이 1시간 이내의 진료에서 이 사람의 성정을 파악해서 이 4가지 체질 중에 하나를 확정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세기 임상에서는 효과는 무시무시하죠. 실제로 이 4가지 체질 중에 한 가지를 확정해서 그 안에 있는 처방을 드리면 효과가 드라마틱하게 나오나 실전 적용이 잘 안 되는 것이 너무나 아쉽다. 이재마 선생님이 하신 이 임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실제 적용하는데 생각보다 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중들에게 한의사마다 내 체질을 다 다르게 이야기한다라고 하시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한의사를 만나지 않아도 나 혼자 그냥 인터넷에서 표 보고 나는 무슨 체질이다 라고 그냥 알고 계신 경우들이 있죠. 알고 계신 건 괜찮은데 심지어 거기에서 무슨 음식이 좋다, 무슨 음식이 나쁘다고 하면 그걸 따라서 무분별하게 식단을 잘못하고 계셔서 체질에 맞지 않는 식단으로 오히려 건강에 해치는 경우들도 있는 것이 현재 임상의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한의사 선생님께서 사상의학을 잘 하셔서 그분이 사용하시는 현재 의론이 사상의학을 베이스로 한다. 근데 그분은 실제 임상을 잘 한다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그 개인이 잘 하시는 것이라는 것이 너무나 아쉬운 부분이죠. 그래서 범용성, 이것을 공부한 한의학도들이 따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제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21세기에 적용할 만한 의론을 가지고 계신 3대 성인이 계시기 때문이죠. 자, 3번째. 이분 현존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 한의원에서 제가 사진을 몰래 가지고 왔습니다. 노유준 선생님이세요. 자, 이분은 제가 직접적으로 한 번도 뵌 적도 없고 온라인상의 강의로서만 배웠었고, 이분의 책을 통해서 제 동료 한의사가 이 책을 추천을 해줘서 이 책을 구입해서 보고, 그리고 이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이분의 의론으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한의 학도들이 같이 공부한다면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한의학이 이 위에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 발전, 그리고 우리 현재 평가절하되고 있는 것들이 많이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감한의원이라고 요 안양시에 인덕원년 옆에 있는 한의원에서 현재 진료를 하고 계시니까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 책의 가치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격은 50만 원인데 실제 가치는 5천만 원 그 이상이다. 제가 이 가치를 측정하는 것은 만약에 이 책을 내 동생들에게
사게 권해줄 때 이 가격이 만약에 5천만 원이라고 올리신다면 내가 사게 할까? 라고 하면 저는 사게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온라인 강의가 있어서 책이 아주 두꺼운데 강의를 끊어서 보면서 같이 공부를 하면은 너무 좋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분이 주장하시는 의로는 책 제목이 사용설명서예요. 한약이 좋은 것은 우리 대중이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까방권이 있죠. 모두가 좋다라고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다. 누구는 잘하는데 누구는 사용을 잘 못하니까. 근데 그렇다면 그 누가 어떻게 잘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다면 누가 못하는지도 모르겠다. 이 한의학이 갖고 있는 이 아킬레스건 같은 이 아쉬운 부분을 이 사용 설명서를 통해서 정립을 해주셨다. 한약을 A라는 한약을 썼는데 치료가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전까지는 사상의학이 됐든 동의보감을 베이스로 하든 이 사람이 치료가 되면 다행인데 치료가 안 됐을 때 왜 안 됐는지를 우리가 피드백을 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설명서를 통해서 썼다면 안 되는 경우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이 사용설명서에 있는 사용설명서를 따라서 내가 올바르게 처방을 고르지 않았구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환자분과 같이 의사가 피드백을 해서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의사들이 공통된 언어로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사용설명서, 노유준 선생님의 의론으로 한약을 처방을 어떤 한 한의사가 했다면 치료가 됐을 때 너무 감사하지만 치료가 되지 않았을 때 이 환자를 직접 보지 않아도 이 의론을 알고 있는 다른 한의사들이 피드백 해줄 수가 있어요. 처방이 잘못되었는지 또는 이 처방이 맞았는데 치료 기간을 너무 짧게 선정했다든지 아니면 이 처방은 맞아요. 잘 골랐는데 거기서 약재를 조금만 조정이 필요하다든지 라는 것을 다른 한의사들과 같이 피드백할 수 있고 같이 의논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의학이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할 수 있다. 이 엄청난 수준의 한의학의 꽃인 이 한약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그것을 더 발전시킬 수 있다라는 점을 이분의 강의 그리고 책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자, 하지만 그렇다면 이 책을 보면 무조건 재현이 가능하냐?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한의학이 현재 우리가 보는 환자분들이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네 병원, 그 다음 동네 병원 옆에 있는 병원, 그 옆에 있는 병원 다 다녀오시고 거기서 안 되니까 서로 다른 과로 돌리다가 안 돼서 대학병원으로 돌리고 대학병원에서 안 돼서 치료를 실패하거나 또는 방치한 그냥 너가 원래 그런 거다. 너 원래 체질이 그렇다. 너 원래 그런 거니까 그냥 진통제로 눌러라. 이런 환자들만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냥 일반 임상으로는 이 환자분들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 임상은 최고급 임상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은 소화불량이 있다고 하면 자, 낮은 수준의 의학에서는 제산제를 주거나 소화효소제를 주거나 한약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걸 따라해서 만들었는데 양약이라고 하는 것을 주거나 또는 생약 성분이라고 이거 결국 한약이란 얘기죠. 생약 성분이라고 이런 붙여놓고서 그것을 뭐 생약 성분이 들어있는 약이라고 부르든 그걸 건강기능식품이라고 부르든 얘네들을 그냥 이 중에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그냥 주고 그래도 낫지 않으면 그냥 다른 과로 보내고 이 중에 있는 약을 다른 약으로 바꿔주면서 그냥 환자를 계속 돌리죠. 방치하죠. 효과가 없을 때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높은 수준, 최고급 수준의 의료는 소화 불량으로 온 사람도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요. 트림을 하느냐 안 하느냐, 메스껍고 울렁거리느냐 안 하느냐, 소화가 안 된다고 했는데 그 안 된다는 소화가 목이냐, 가슴이냐, 윗배냐, 그리고 목에 이물질이 무언가 걸린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나오지도 않고 뱉을 수도 없느냐 또는 뱉을 수 있느냐, 그리고 소화가 안 된다고 하셨는데 혹시 속이 쓰리진 않느냐, 이 속이 쓰리는 것도 내시경 해보고 상처가 있으니까 속이 쓰린 것이다 또는 상처 없는데 왜 쓰리죠? 그냥 네가 스트레스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복에 쓰리냐 매운 것을 먹었을 때 쓰리냐, 그리고 소화가 안 된다는 그것이 더부룩하다는 것이냐 가스가 찬다는 것이냐, 그리고 소화가 안 된다고는 이야기했지만 배가 아프냐 아니면 배가 끓냐, 배에서 물소리가 나냐, 그리고 대변을 보고 나면 나아지냐 아니면 똑같냐 아니면 완전히 독립사건으로 서로 따로 노느냐, 대변에 내가 쾌변의 유무와 내가 지금 안 된다고 했던 소화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완전히 별개로 따로 움직이냐, 그리고 두통이 동반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소화가 안 되면 꼭 두통이 동반되냐, 이것을 제가 물어봐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소화가 안 된다고 했는데 반 그릇만 먹어도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한 그릇까지는 괜찮은데 한 숟가락만 더 먹으면 불편하다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 소화는 나는 잘 안 돼.
근데 식욕이 좋아. 이런 역설적인 증상, 병원에서 가면 이거 정신과로 보내죠. 이런 환자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 한의사들이 나눠서 치료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찬 것을 먹으면 소화가 더 안 되냐? 맵거나 작은 것을 먹으면 소화가 더 안 되냐? 지금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왔던 이 모든 것이 소화 불량으로 오는 환자를 최고급 의료를 하는 의사가 분류하는 방법입니다. 이걸 왜 분류하냐? 제가 자상해서 분류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자상해서 자꾸자꾸 물어보고 이야기를 들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 다르게 치료할 거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 임상은 주관적이기 때문이에요. 이분이 위, 장, 내시경을 했는데 거기에 상처가 있든 하얗게 되어 있든 빨갛게 발적이 되어 있든 혹이 있든 암이 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환자가 어떻게 느끼는지 실제 주관적인 것이 실제 최상위급 임상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 다르게 치료하니까 자꾸 다르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더 올라가게 되면 실제 임상에서는 이런 분들 있죠. 안 먹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질문이 피드백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찬물이 좋냐 따뜻한 물이 좋냐라고 해도 저는 한 번도 그걸 먹어본 적이 없다. 내 기억에는 먹어본 적이 없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질문을 나눠서 물어보지만 그냥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한국말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설명했었던 더부룩한 거, 끓는 거, 가스가 차는 거, 걸린 거 같은 것, 걸려서 목에 걸려서 이거를 내가 가래처럼 뱉을 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최고급 수준의 언어를 해야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을 잘 이해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완전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프다고 하시죠.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도 대답을 올바르게 못 하셔요. 그럼에도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이 이 레알 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3대 성인 중에 우리 현대 임상, 21세기 임상에 적용을 할 수 있는 의론을 제시해 주신 이 노유준 선생님의 의론에 따라서 가감하지 않고 계속 해보면 된다. 그래서 한재 던지면 안 된다고 했어요. 여기까지는 선생님 말씀이고 여기서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한재씩 던지는 거 횟수로 체급 안 해주고 한 명에게 최소 연속된 세제. 연속된 세제란 얘기는 보통 15일을 한제라고 하니까 45일 정도를 연속해야 된다. 중간에 끊어지면 안 돼요. 끊으면 다시입니다. 이런 연속된 세제 이상에서 한 50제 정도를 하게 되면 감이 살짝 오게 되고 한 100제 정도를 경험해 보게 되면 왜 환자들이 왜 이렇게 다 다르게 이야기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이렇게 얘기해 주진 않고 환자분들은 소화가 안 된다고 하지만 왜 최고급 의사 최고급 진료를 하는 사람들은 왜 이걸 자꾸 나누려고 하냐? 왜 자꾸 귀찮게 이걸 자꾸 분류하려고 하는지를 100제 정도 하면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함께 피드백하고 이 의학을 발전시킬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3대 성인분들 다 너무나 감사하고 다 제가 참조하는 의술이고 의학, 의론이기는 하지만 제가 계속 실제 임상을 하면서 더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어야 했죠. 수년간 계속 1000번 더 시행착오를 했었어야 되는 건데 이 21세기 한의학에서 이 노유준 선생님께서 그 시행착오를 압도적으로 줄여주셨죠. 내 지인들 한약을 100번만 먹이면 최상위급의 진료를 할 수 있다는 거 정말 개꿀이죠. 이 노유준 선생님 덕분에 저희 임상도 아주 획기적으로 바뀌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너무 감사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후배분들, 우리 한의학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실 필요는 없고 내가 한의학을 실제로 공부하는 예과생이든 본과생이든 아니면 한의사든 이것은 필수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 100제 이상 써보지 않은 한의사와는 임상 이야기를 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서로 피드백 뭐 해줄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꼭 보셨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는 한의학이 이런 식으로 환자를 최고급 수준이라고 하는 그 고급이 이런 식이다. 이렇게 임상을 대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계속 공부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번 영상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기 교감한의원 저도 가본 적은 없어요. 왜냐면 제가 저도 진료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교감한의원에 가서 한번 최고급 한의학 중에서도 완전 정상급의 한약은 어떻게 처방을 하시는지를 한번 처방을 받아보셔도 좋고 그리고 우리 한의학도 분들도 한번 저와 함께 같이 계속 공부하면서 같이 계속 발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